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40일 가까이 갇혔던 800척 이상의 선박들이 탈출 작전에 돌입했는데 통행 관리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한다고 합니다. 2주가 길다면 깁니다만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선박 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 갇혀있는 선원들의 마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떤지 첫 소식은 임희원 기자가 전합니다. 그리스 소유의 벌크선 NJ 어스호와 라이베리아 국적 데이토나 비치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갑니다. 휴전 발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의 협조와 기술적 제약을 고려해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행이 아닌 통제된 통행을 내세웠습니다. ببینید تنگه هرمز واقعیتش این هست که در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قرار گرفته. داخل آبهای بین‌المللی نیست. 현재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선박은 800척 이상입니다. 원유와 정제유 등 운반선이 218척, 석유화학 제품과 바이오 연료 운반선 208척, LPG와 LNG 운반선 53척 등입니다. 전쟁 전 하루 평균 138척이 해협을 통과한 걸 감안하면 2주 안에 800척의 선박이 탈출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40일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 선박의 연료가 고갈되거나 선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게 문제입니다. 对我们这个船还是有影响，有一些晃动，而且气压有一些变化，可能频率偏低一点的那种声响吧，不是很舒服那种。 해협 통과 순서를 정하는 게 이란 손에 달려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때문에 관련국들은 자국의 선박을 먼저 빼내기 위해 이란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하려면 이란이 받기로 한 통행료도 해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전쟁을 벌여놓고 돈은 다른 데서 내게 하는 전형적인 장사꾼 기질이 발휘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인도 국적의 LP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भारत डिप्लोमेसी के जरिए युद्ध के इस माहौल में भी भारतीय जहाजों के सुरक्षित आवागमन के लि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뒤 선박을 선별해 통과시켜온 이란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통행료 징수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합의한 휴전 기간에도 통행세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동의한 휴전 계획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은 통행료를 전후재건에 쓸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큰 돈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란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해왔지만 최후 통첩 기자회견에선 입장을 바꿨습니다.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이란은 유조선 기준으로 배럴당 약 1달러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면 30억 원에 이릅니다. 실현될 경우 에너지 운송비 부담이 늘어나 기름값과 가스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틀 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10개 항의 종전안을 놓고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협상 전부터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과 경제 제재 해제 같은 쟁점이 여전합니다. 팽팽한 줄다리가 예상되는데 임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와 교량 등의 인프라가 파괴돼 폐허가 된 이란. 전쟁 피해 배상금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라늄 농축 허용과 경제 등 주요 제재 해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등 모두 10가지를 미국에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ایران به یک پیروزی عظیم دست پیدا کرد و ا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را مجبور به پذیرش طرح 10 ماده‌ای خود نمود که 미국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며 우라늄 문제는 완벽히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처럼 견해차가 큰 쟁점들을 놓고 양국은 이틀 뒤인 1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간의 협상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I think that this probably will lead to a cessation of hostilities, but it's unlikely to lead to a full agreement that really satisfies everything, because I think that the two sides just still sit too far apart.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와 제한적 제재 해제 등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룬 뒤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파국으로 치닫기 2시간도 안 돼 이뤄졌습니다. 이란 문명을 없애겠다는 트럼프의 압박에 중동을 넘어서 보복하겠다는 이란이 어떻게 말 그대로 극적으로 합의한 건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에 합의했다고 SNS에 글을 올린 건 현지 시간 7일 오후 6시 32분. 최후 통첩 마감을 88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0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 밤 이란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을 예고했습니다.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벤스 부통령은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So they've got to know we've got tools in our toolkit that we so far haven't decided to use. 이란도 공격을 받으면 중동을 넘어 보복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천명해 전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لفاظی‌های بی‌ادبانه، گستاخانه و تهدیدهای بی‌اساس رئیس جمهور متوهم آمریکا هیچ تأثیری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تهاجمی. 하지만 데드라인을 5시간 남겨놓고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이란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엔 군사행동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안전한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파국을 피했습니다. 이란도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2주 휴전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했던 건지 아니면 이란의 버티기가 성공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번 휴전을 이끌어낸 1등 공신 파키스탄입니다. 이란과 이웃한 이슬람 형제국이면서 미국과도 신뢰가 깊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도 막판에 이란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확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을 요청한 인물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입니다. 파국을 막자며 미국엔 공격 중단을, 이란 측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달 23일에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며 물밑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다르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이집트 등과 함께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the possible ways to bring an early and permanent end to the war in the region.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미국이 가세할지를 놓고 상의했을 정도로 신뢰가 깊은 인물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900km의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이자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무슬림이 많은 형제국입니다. 이런 관계로 파키스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설득에는 이란의 우방국이자 주요 석유 수출국인 중국의 역할도 막판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战事延宕，冲突升级，不符合任何一方的利益，各方都应当为缓和局势、推动和谈发挥建设性作用。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이란 설득에 도움을 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휴전이 가장 반가운 분들이 바로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원들일 겁니다. 휴전 발표 이후에도 국지전이 이어지고 있고 개방 기간도 2주, 한시적이어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조속히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채 밤낮 없이 불안해하기만 했던 지난 40일. 앞으로 2주 동안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할 거란 소식에 선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휴전 소식을 접하고 나서 우리 승무원분들은 그나마 안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반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전투기가 떠다니고 간간히 폭발이 목격되면서 긴장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휴전이 되었다는 것이 이란 전역에 퍼지지가 않은 것 같고 국지전이 계속 있는 양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말이 엇갈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방이 이뤄질지도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선박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군데에 많은 선박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박 간의 충돌이라든지 2차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해협 주변에 설치한 기뢰와 자폭 드론 등에 대한 정보도 없어 해협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선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누리입니다. 2주간의 한시적인 조치입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우려도 큽니다. 상황이 어떤지 뉴스더에서 산업부 장동욱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 모두 몇 척입니까?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입니다. 지난달 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 한 달 넘게 대기하고 있는 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척이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정부 부처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산업통상부는 유조선 7척이 원유를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원유를 싣고 오는 배는 총 4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조선이 몇 척 갇혀 있는지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발표한다니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이 배들이 싣고 올 원유는 얼마나 되죠? 네, 보통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약 200만 배럴 정도가 실리는데 산업부 계산대로 7척이 들어온다면 총 1,400만 배럴로 우리나라에서 약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구 부총리 말대로 4척만 원유를 가져온다면 그 양은 3, 4일치에 그칩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되기 어려운 그런 양입니다. 네. 근데 원유도 원유입니다만 지금 국내에선 나프타, 에틸렌 이런 것들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원재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으로서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에 갇힌 배 가운데서 이 LNG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프타와 같은 화학 제품을 실은 배가 일부 있지만 국내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원유 수급이 급선무다 보니 나머지 원재료들은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해협이 지금 봉쇄가 일단 풀린 것 같아요. 일부 배들이 다니니까. 근데 우리 배들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선박들이 국내 항구로 들어오기까지 최소 3주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란의 봉쇄가 언제부터 풀리는지 또 풀린다면 곧바로 출발이 가능한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현재 약 800여 척의 배들이 출항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들이 한 번에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 우리 또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란 함정이 호위를 하게 될 경우에 호위를 또 기다리고 선박 통행량이 더 많아지면서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들어가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휴전 기간 동안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그것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근에서 이 대기 중인 선박들만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통행량이 약 130여 척인 것을 감안하면 밖에 있는 배들이 수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휴전 시한이 2주잖아요. 2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종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다시 호르무즈가 봉쇄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보다 봉쇄 기간이나 수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에너지 대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휴전 협상이 곧 시작된다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반년 전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여당 주도로 위증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이 없었다고 한 게 위증이라는 건데요.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9월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을 했다며 당시 발언 영상을 법사위에서 틀었습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박 검사가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서 연어 도시락 반입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연어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하지만 박 검사는 지난해 입법청문회 때도 피의자가 비용을 낸 외부 음식이란 표현을 부인했을 뿐 검찰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을 시켜줬다는 사실은 밝혔었습니다. 외부 음식은 맞지만 피의자가 돈을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검찰청에서 제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것만. 박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안건은 1시간도 안 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 없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없는 걸 사실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증인 이거 의정죄로 고발한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셔야죠. 박 검사는 검찰의 내부 감찰,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국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게 된 셈입니다. 박 검사는 무고에 가까운 허위 내용에 의한 고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격인 검찰 지휘부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거드는 모양새인데요. 그러자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때리는 사람에게 몽둥이까지 건네냐며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주말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녹취록이나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언론 통해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 정유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평검사 개인에게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있었냐며 울부짖는 아이는 외면한 채 아이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를 쥐어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이영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휘부가 자리의 무게와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저런 비루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도 대장동 사건 감찰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식 때릴 몽둥이를 쥐어줄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성우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정권에 잘 보여 자리를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비판에 동참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여권이 주장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이유가 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리호남이 누군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리호남은 1953년생 또는 1954년생으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입니다. 이름은 리철, 리철훈, 강호진 등 여러 개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1990년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1998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이후엔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자 경제 일꾼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리호남이 갑자기 쟁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의 발언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리호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7월 26일 날은 또 다른 3국에 리호남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과 26일 필리핀에서 대북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개최한 행사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한 그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리호남이 행사 시점에 필리핀에 없었고 따라서 돈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원장은 재판 당시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이미 부정당했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본인 명의의 여권으로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베트남에 있었고 다음 날 중국으로 가서 27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보강 진술까지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고요.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은 이런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2심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호남이 행사 명단에 없다거나 본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신분 위조가 얼마든 가능한 사람이니 본명이 적힌 명단 같은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전 부지사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이 재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대북 송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한 언론에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리호남인지도 모를 사람이 리호남 여권을 사용해 그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순진한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법원 판결도 났습니다만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한다는 게 좀 묘하기도 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틀 새 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마자 무력 시위로 대답한 셈입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을 조덕현 기자가 짚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감 표명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아침,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군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8시 50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수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2시 20분엔 또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 KN-23으로 추정되는데 비행거리는 각각 240km와 700km로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란 해석과 함께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목적과 적대적 두 국가론 관철을 위한 후속 조치 목적의 무력 시위로 군이 북한의 첫 번째 도발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을 우리 군이 미군 측 정보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한미가 각각의 정보 자산을 통해 확인했다며 정보 수집 자산의 능력 노출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북한의 대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말폭탄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듯했는데 돌변했습니다. 개꿈이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한 북한 반응에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의사 확인이 이뤄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은 같은 날 반박성 담화를 냈습니다.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며 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국을 비루 먹은 개들로 불렀다는 김여정의 평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의 속뜻은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으라는 경고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응과 해석을 조롱한 셈인데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뭐라는 것처럼 유화적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한국 정부를 향한 정치 심리적 압박의 성격인 거죠.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은 또 내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문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보여주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과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전 재산을 인출할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데 이상함을 눈치챈 창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소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여성이 창구에 다가가 입술에 손을 대며 말을 못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어 펜을 달라는 손짓을 하더니 종이에 글자를 적어 직원에게 건넵니다. 내용을 본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여성을 사무실로 안내해 대화를 시도하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메모지에 경찰이 녹음하고 계시고 나더러 말하지 말래요라며 통장에 든 금액 전부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메모지에 통화 중인 사람 경찰 맞아요라며 묻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화는 안 하고 녹음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 좀 끌어보려고 필담 최대한 안. 새마을금고 직원은 창구에서 20분간 7장의 필담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은행 직원이 당신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피싱범에게 전 재산인 2억 7,800만 원을 건네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복 입고 있는 경찰관인 만큼 저희 말을 믿고 저희에게 협조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하여 설득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26살 조재복. 장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린 피의자의 신상입니다.
피의자의 잔혹함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모의 뺨을 때려가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모님 언제부터 때리셨어요? 평소에 집안일도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폭행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모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여행 가방 시신 사건의 피의자 26살 조재복입니다.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달 17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2시간에 걸쳐 장모를 때려 살해했습니다. 폭행 중간중간 아내와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했고 피해자가 고통으로 의식을 잃으려 하면 뺨을 때려 깨워가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를 여행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의 딸은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대성도 그렇고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도 그렇고 또 피해자 유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찰은 내일 오전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특검이 주가 조작과 통일교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는데 특검 측은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인정해 특검 구형량이던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되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 과정에서 벌금 20억 원을 누락했다가 재판 말미에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 세력이 김 여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력 입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경찰에 6번째로 출석한 김병기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냐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이 그동안 소환만 반복할 뿐 한없이 수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피의자에게서 수사력을 무시당하는 듯한 말까지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남 취업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6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합니다.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못할 거라 자신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없어요. 1, 2차 조사 때 14시간 넘게 조사받았던 김 의원은 3차 조사 땐 허리 통증을 이유로 5시간 만에 일찍 귀가했고 이후론 경찰 조사를 대여섯 시간만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일찍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조사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자신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달이 됐지만 소환 조사만 거듭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수사력을 무시당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중조사 대신 반복적 조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의자조차도 경찰의 핵심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여길 수도 있고 경찰은 조만간 7차 소환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은 차량 홀짝제가, 공영주차장엔 차량 오부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많았습니다.
기준도 제각각이고 주차장 직원까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수선했던 첫날을 구자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 홀짝제가 시작된 정부 세종청사. 아니요, 짝수 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날입니다. 짝수 날은 짝수 차량. 저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차량 오부제가 도입된 공영 주차장에서도 진입 차단기 앞에서야 운전자가 당황해합니다. 뒷자리가 3번이랑 8번 차량 주차가 불가능하거든요. 고유가 여파로 오늘부터 전국 공영 주차장에 차량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끝번호가 제한 번호에 걸리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들쑥날쑥한 기준입니다. 이곳 청계천 노상주차장은 오부제 대상인데요. 불과 5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은 제외됐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주차난 지역은 예외를 허용한 건데 현장 요원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를 정도입니다. 시행한다는 말만 들었지. 난감하죠.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지도 앱에도 오부제 시행 여부가 연동되지 않아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차가 엄격으로 운전 사람들 확인하고 주차장도 찾아다녀야 되니까. 주무부처인 기후부도 적용 대상과 예외조차 전부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러 하청노조가 회사와 각자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하청노조가 하나로 뭉치지 말고 각각 교섭하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콜센터 노조의 원청이 맞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포스코 하청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하청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는데 회사 측이 두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건데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섭 비용 증가라든가 노사 갈등의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절반에 가까운 7천여 명을 직고용하겠다며 교섭 압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입사 과정의 치열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이른바 노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국세청이 하청인 콜센터 노조의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입니다. 성공회대와 인덕학원 등 민간에서도 처음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985곳 가운데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원호 후보가 연일 논란입니다. 이번엔 설화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권을 노리면 사달이 난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여권 지지층과 경쟁 후보들은 두 사람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은 걸 맹비난했습니다. 정 후보는 하루 만에 고개 숙였습니다. 고유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논란의 발언은 대선 꿈은 없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나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똑같습니다.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서울시장이 대권 징검다리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고 그런 것이 바로 대권을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경선 경쟁자인 전현희 후보는 고인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후보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도 발언이 잘못됐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 후보는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동일선상 비교로
표현상 비춰진 것에 대해서 또 상처받으신 분들께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후보는 지난 2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란 입장을 냈다가 동떨어진 인식이란 당내 비판에 SNS 글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이미 가공해 배포한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좀 치명적인 또 피해가 올 수 있고 또 당원들의 선택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당의 판단을 좀 요구했던 것이죠.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케이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 후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도 시끄럽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술자리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당일 제명된 김 지사와는 달리 이 후보에 대해선 하루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이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한 고깃집입니다. 청년 20여 명이 앞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 발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그루가 얼마짜리 그런지 모르죠? 네. 회식 비용은 사흘 뒤 결제됐는데 45만 원은 전북도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로 27만여 원은 도의원 A씨 개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3자 대납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의원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만 했을 뿐 자신의 밥값은 모두 지불했고 식사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당 최고위는 혐의점이 없다는 윤리감찰단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전북 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은 부실조사라고 반발하며 김관영 지사에 대해선 당일 당적을 박탈하지 않았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만큼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도 피의자 말만 듣고 조사를 끝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 사안이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재감찰과 경선 중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진 부산 북갑에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하 수석은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AI 관련 사령탑을 이런 식으로 뽑아 쓰는 게 바람직한지 논란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AI 주권을 실현할 적임자로 기업인 출신인 1977년생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을 파격 기용했습니다. 하 수석도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하수석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수석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정청래 대표도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3고 처리하듯이 지금 3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도 하정우 수석 만날 생각입니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역시 출마가 거론되는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AI 정책에 기반을 닦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10개월 만에 청와대 AI 사령탑이 차출되는 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 내 권력 투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원내 친명 세력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AI 정책적으로 하수석에게 의지하는 바가 커 고심이 깊은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인사권자가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대통령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선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출마에 나선 데 이어 전은수 대변인도 울산 남구갑 등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서 본 달의 뒷면입니다. 소행성이나 유성과 충돌해 만들어진 크고 작은 분화구들이 빼곡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ctual human eyes have seen some of these parts of the moon. 월평선 뒤로 지구가 지는 이른바 지구너미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달의 반대편에서 바라본 인류라며 달의 뒷면에서 촬영된 첫 사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장면도 공개됐는데 지구에서보다 훨씬 긴 54분 동안 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멀리 금성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약 37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아르테미스 2호와 국제우주정거장의 교신도 이뤄졌습니다. Integrity, this i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 do you hear? Hey,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Jessica, we have you loud and clear. How about us? 달 탐사선과 우주정거장 간 최초의 무선 통신 연결입니다. You said you can't wait to talk to us on the space to ground, and it is happening, brother. I cannot believe it. It's just so awesome being able to talk to you right now. It's such a special opportunity. 열흘간의 임무를 마친 아르테미스는 본격적인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엔진 출력 없이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돌아오는 자유 귀환 궤도 방식을 통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앞바다로 돌아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패션계 뒷얘기를 유쾌하게 담았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후속작이 나옵니다. 이달 말 개봉을 앞두고 두 주연 배우가 한국에 왔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메릴 스트립이 수줍은 우리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데뷔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76살의 대배우는 K컬처의 영향력을 실감한다며 가족들의 남다른 캐대현 사랑을 전했습니다. I have 6 grandchildren. They all know every word of K-pop Demon Hunters, all the songs. They're very influenced by K-culture right now.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앤 해서웨이도 한국이 음악과 패션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ut if I was a features editor and I wanted to appeal to a lot of readers, I would probably focus on what to come and interview Director Park and Director Bong, and so I just had to mention that. Miranda?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후속작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시 한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분투하는 줄거리입니다. You don't see many 70, almost 7-year-old women playing parts like this in any movie or under any circumstance. So I'm happy to represent, you know. 한국을 찾은 두 배우는 영화의 상징인 빨간 하일에 전통 자수를 입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you've given me a treasure with these.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소편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오는 29일 공개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That is our policy today. First strike when necessary. One of the lessons of Vietnam, one of the lessons of the war is, for God's sakes, communicate with your enemy. 1960년대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포드 자동차에서 이름을 날렸던 경영인이었습니다. 숫자에 박고 효율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들어서자 그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통킹만 사건 이후 베트남전을 확대시킨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장점이던 사고방식이 정치와 전쟁에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난 20년 뒤
처참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맥나마라가 경영에만 매진했다면 기업도 그렇고 나라에도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AI 수석 왜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며 상징적으로 발탁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하 수석 본인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AI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맞습니다.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 개발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고 앞으로 몇 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세계 패권을 결정할 AI 전쟁 한복판에서 수장을 빼 국회로 보낼 일인가 싶습니다.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의석 하나 더 얻겠다고 그런다면 욕심이 과한 겁니다. AI 같은 첨단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미래를 짊어진 인재를 가볍게 움직여선 안 됩니다. 선거가 급해 국가 전략까지 내팽개쳤단 말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8일 윤종호 앵커 칼럼 AI는 알고 있다였습니다. 낮 동안 화창한 날씨 속 만개한 봄꽃들을 구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0에서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져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금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부터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